네, 첨단 바이오 세상을 바꾸다, 첨단 바이오테크놀로지 이해를 하는 과목으로 설명드릴 저는 김은기 교수입니다. 오늘 간단히 5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코로나19 세상을 바꾸다,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노론자다. 세 번째, 정보가 돈이다. 네 번째, 의학이 개인 맞춤형 시대다. 다섯 번째, 청정지구 살아남아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 퀴즈가 있는데 퀴즈에는 물론 상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들을까요? 답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선생님이 알아서 그 중에 골라드릴 겁니다. 다음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지구온난화. 두 번째, 핵전쟁. 세 번째, 바이러스, 항생제, 내성균.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뭔가를 아시는 분은 올리세요. 답이 올라온 게 있나요? 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세 개의 공통점이 뭔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선착순위로 먼저 상품을 드리도록 하지요. 지구온난화, 핵전쟁, 바이러스, 항생제, 내성균. 아직 채팅이 준비가 안 된 모양이군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지구온난화, 핵전쟁, 바이러스, 항생제, 내성균. 이 세 개는 노벨 수상자 중에서 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고른 것 중에 탑 3인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바로 아직 답이 없죠? 네. 지구 멸망 원인입니다. 이 세 번째, 바이러스, 항생제, 내성균.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우리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핵전쟁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원인이다라고 노벨상 과학 수상자들이 50명이 투표를 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자, 바이러스가 지구 멸망 원인의 첫 번째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폭풍 지구를 마비시킨 그림을 잠깐 보는데요. 뉴욕에 있는 지하철 비포 애프터는 확연히 달라졌고요. 저 밑에 있는 그 이슬람 성전의 모습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처럼 역사상 이렇게 확실하게 지구를 마비시킨 그러한 바이러스 대폭풍은 처음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없던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완전히 잠재웠는데요. 여기 지금 우측에 보고 있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코로나19가 점령된 지역이고 사상자가 발생된 지역이고 4월달 데이터만 해도 260만 이상이 감염됐고 18만 이상이 사망했으니까 지금 시간으로 보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났겠죠. 이 치사율을 잠깐 보게 되면 코로나가 2 내지 10%입니다. 사스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왔던 사스는 10%, 메르스는 30% 굉장히 높죠. 에볼라는 50에서 90%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2 내지 10% 낮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안심해야 될 일이 아니죠. 일반 독감이 0.1%로 코로나의 약 20분의 1 내지 50분의 1 정도가 됐는데 그 독감으로 2019년 겨울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만 1,900 내지 2,6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낮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치사율이 낮으면 높은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이 감염자가 생기고 그 중에서 0.1%, 1%를 하더라도 많이 중단 얘기죠. 치사율이 낮으면 왜 높은 전파율을 가질까요? 그거는 치사율이 낮으면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돌아다니니까 쉽게 전파가 됩니다. 반면 에볼라 같은 케이스는 한번 걸리면 거의 90%가 사망하니까 아주 심해요. 그래서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전파가 낮은 그러한 상호작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바이러스와 인류를 역사를 쭉 돌아다보면 지금 코로나가 어떤 상황인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측에 보고 있는 천연두는 완전히 지금 박멸됐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없어졌죠. 딱 한 번에 승리를 했던 이유는 백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백신이 만들어졌었고요. 이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입니다. DNA 바이러스란 말은 바이러스가 잘 변형이 안 되는 그런 바이러스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고 변형이 잘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도대체 바이러스가 왜 많이 생기는 걸까? 크게 전문가는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바이러스는 계속 온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밀림 개발입니다. 밀림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원숭이, 이런 야생 원숭이, 이런
야생 원숭이, 박쥐 등의 바이러스 살고 있는데 그걸 자꾸만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니까 그만큼 접촉이 많아지는 거죠. 또 가축을 많이 키우기 시작했죠. 인류 문명의 한 큰 축인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가축이 야생동물과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하게 되니까 가축이 다 전달하게 됩니다. 또 교통 발달로 하루 만에 아프리카 에볼라가 서울에 올 수 있다는 이 세 가지가 줄어들지 않는 한 바이러스는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 문제는 신종 변종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RNA 바이러스 문제인데 코로나, 사스, 메르스 다 이런 것은 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것은 다 RNA 바이러스입니다. 또 우리 매년 오는 독감, 인플루엔자, 조류, 돼지독감, 에이즈, 에볼라, 지카 등 모두 다 변종이 많이 생기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유일한 해결책 예방 백신밖에 없습니다. 치료제 아닙니다. 예방 백신만이 이 바이러스 난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백신을 만들기 만만치는 않죠. 바이러스 정보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나를 찾아내서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데 시간이 1년 걸리게 되면 이미 그땐 다 지나갔다는 얘기죠. 예방 백신을 만드는 방법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껍질, 약화된 껍질을 만들고 혹은 바이러스를 죽여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치료제는 완치자 혈장을 쓰기도 하는데요. 아프리카에 에볼라 사태를 보게 되면 거기 에볼라 그때는 치료제가 없었으니까 완치자의 혈장을 사용했습니다. 또 중화항체라고 해서 지금 인천에 있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등등이 바이러스를 잡는 항체를 만들긴 하죠. 하지만 이런 난관이 있는데 첫째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상적이라면 백신 하나 만드는데 10년이 걸리죠. 또 비용도 6천억 1조 원입니다. 이렇게 5년 혹은 10년 이렇게 걸리는 이유는 단계마다 다 테스트를 해야 돼요. 안전한지 과연 효과가 있는지 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테스트하다 보면 날셉니다. 그 사이에 바이러스는 다 퍼져버리고 백신이 나오면 그때 바이러스는 끝나버리고 이게 앞으로 연구진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죠. 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이러스와 호모사피엔스는 과연 이런 전쟁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과연 호모사피엔스 이길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코로나가 딱 세상을 덮치기 시작했을 때 한국에서 첫 번째로 코로나의 비밀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즉 RNA 바이러스, RNA 전사체를 세계 첫 번째로 분석한 것이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였고요. 이렇게 딱 화면이 떴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화면이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를 물어봤더니 왜 웃냐? 지금 웃을 때냐? 지금 이 국난의 시기에 어떻게 웃냐? 그래서 그 다음에 모양이 심각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뭐 하시는 분이냐? 이분은 전공이 바이오가 아닙니다. 이분은 전공이 AI 쪽이에요. 무슨 얘기냐? 김빛내리 교수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RNA 바이러스의 시퀀스, RNA 바이러스 순서를 다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AI의 도움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성공 요인은 뭐냐? 첫 번째는 RNA 전사체를 분석하는데 보통 6개월이 걸리는데 이 두 팀은 AI의 도움을 받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6개월 걸리는 것을 3주 만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이게 그나마 유일한 희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통의 경우 바이러스를 찾아서 분석해서 만들고 하는데 2년, 3년이 걸리지만 이제 4차 혁명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서 그게 빨라질 수 있다. 그나마 이게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빅데이터, 인공지능 얘기를 좀 더 볼까요? 바이오와 4차 혁명 노른자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죠. AI가 2013년 3월에 구글의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함께 이세돌이 한번 바둑에서 붙어가지고 이세돌이 무참히 지었죠. 그때 이 구글 딥마인드 CEO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야, CEO 너 도대체 알파고 만들어가지고 알파고와 바둑 이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속셈이 뭐냐? 구글 네 속셈이 뭐냐? 그랬더니 하시비 씨가 하는 말이 구글은 기업이다. 기업은 돈을 찾는다. 그래? 그럼 기자가 물었습니다. 돈이 어디에 있는데? 돈이 있는 곳은 세상의 모든 돈은 바이오 헬스에 1700조가 몰려있고 자동차, 반도체가 그거에 반은 몰려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에 돈이 많이 몰려있는 간단하죠. 사람의 꿈은 무병장수니까 그게 돈으로 표현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
너네 구글 도대체 너네 뭐 하고 있어? 구글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걸 예측하는 방법 중 하나는 구글의 벤처에 얼마나 투자하는 걸 보는 겁니다. 구글은 빅데이터와 모바일에 27%, 24% 투자를 했었고 바이오 헬스에 36%,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가 앞으로의 비즈니스라고 했던 거죠. 그럼 대체 너네는 그 당시에 뭘 하고 있냐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이 눈에 끼는 컨택트 렌즈입니다. 이 컨택트 렌즈는 눈에 끼면은 저기에 있는 그 태양광으로 자동 전원이 공급이 되고 까만 게 있는 것이 포도당 센서입니다. 즉 눈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측정을 하는 그런 센서를 콘택트 렌즈로 만든 거죠. 저것만 끼고 있으면은 24시간 눈물 속에 있는 당, 결국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아직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완성이 되지는 않지만 이게 하고자 하는 일은 그런 거죠. 이걸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알면은 도대체 구글이 이 세상의 과학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냐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어떻게 구글이 꿈꾸는 바이오 헬스가 되나요? 지금 잠깐 볼까요? 네, 바이오 헬스는 4차 혁명 노론자라고 한 이유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자, 콘택트 렌즈를 눈에 끼고 있으면은 24시간 혈당이 측정이 됩니다. 그게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되죠. 배터리가 있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본인의 휴대폰으로 갑니다. 휴대폰은 그 데이터를 어디로 보낼까요? 빅데이터로 모아져 가지고 당연히 구글 본사의 AI 컴퓨터로 보내지겠죠. 그럼 AI 컴퓨터는 분석을 합니다. 지금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 눈물 속에 있는 당, 즉 포도당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어떠한 상태다. 따라서 당신은 당 치료되어 있는 인슐린을 몇 cc를 맞아야 되겠다. 그럼 액션에 들어갑니다. 바로 팔뚝에 바로 차고 있던 이 펌프로 인슐린을 0.1ml 이런 식으로 주사를 하게 되죠. 이게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당뇨 환자는 이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요. 의사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스스로 알아서 혈당을 측정을 하고 그거를 판단을 해서 의사도 더 정확한 AI가 판단을 해가지고 인슐린 얼마를 정확히 공급하게 되는 거. 이게 바이오 4차 산업혁명이죠. 우리가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 이런 사물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받고 차에 붙어있는 센서의 데이터를 받고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인공지능이 갈 방향을 정하는 그런 액션이죠. 이런 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자율주행차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바이오 헬스에도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이오 헬스가 가장 많이 돈이 되는 곳이니까. 자, 그럼 우리 좀 얘기를 좀 돌려봅시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 건강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퀴즈입니다. 앞에 퀴즈는 여러분이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대답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국내 좀 대답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품이 있습니다. 국내 성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일까요? 네, 답을 먼저 객관식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답을 살짝. 네, 5개 나왔군요. 자살이냐, 과로사냐, 암이냐, 교통사고냐, 폐렴이냐. 자, 이게 국내 성인의 사망 원인 1위를 골라보십시오. 골라서 인터넷상을 올리게 되면 첫 번째로 답을 올리신 분한테 센터에서 답이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예. 전수민 학생분이 정답 맞추셨습니다. 네, 전수민이요? 전수민 학생님. 예. 답이 뭡니까? 답이 아합은 올라왔나요? 예, 맞습니다. 국내 성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20대는 자살이에요. 근데 암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1위입니다. 데이터를 잠깐 볼까요? 암의 통계는 60평생 3명 중 1명이 암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가족이 3명이면은 너 가족이 60평을 살 동안 한 번은 암을 만납니다. 암을 만나서 대부분 치료가 되겠지만은 그중에 일부는 암으로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 얼마큼 돌아가냐 하면 노인이 사망한 원인 중에 정상적으로 잘 살다가 나이가 돼서 돌아가시는 분의 4명 중 1명은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나머지 2분 정도는 이제 이 암 이외에 다른 당뇨니 이런 다른 병으로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자연사하는 케이스니까 암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는 얘기죠.
우리 암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러면 가장 사망원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가장 큰 바이오 의학의 집중 포인트인데 도대체 연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 여기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가운데 보이는 녹색은 암세포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암을 공격하는 면역세포예요. 우리 이렇게 몸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근데 젊고 건강하면은 면역세포 강해서 나오는 족족 잡지만 나이가 들면서 면역세포가 약해지게 되면 저렇게 이 암세포가 점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가 암을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암은 누구나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통계에서 본 것처럼 60평생 3명 중 1명은 만난다. 그러니까 내가 암에 만날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뭐냐? 바이오는 도대체 뭘 확률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신약이 한참 개발 중인데요. 그중에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지금 이제 가장 탑에 올라와 있는 면역 항암제죠. 가장 탑에 올라온 면역 항암제인데 그중에 하나인 키트루다라는 머크에서 나오는 이 약 한 종류는 주사 한 개의 연 매출이 6.5조 원입니다. 이건 현대 소나타가 파는 모든 자동차의 세내 배진 4배예요. 엄청난 거죠. 머크는 이런 걸 열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머크가 속해 있는 미국 혹은 파이자가 들어간 이런 것이 이렇게 큰 부를 그리고 큰 기술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이 3세대 면역 항암제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면역 세포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너무 강하면은 이 면역 세포가 너무 강하면은 멀쩡한 놈도 공격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죠. 또 파란색은 저거를 누가 딱 누르면은 면역 세포가 약해져요. 너무 약해지니까 암 환자는 안 되죠.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암세포는 스스로 강하게 만드는 빨간색 악셀레이터를 지가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면역세포는 스스로 약해져요. 이게 암 환자에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암 환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면역세포의 브레이크가 밟혀져 있어요. 암세포가 밟아놓은 거죠. 그러면 저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암세포가 빨간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도록 거기를 미리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보고 있는 3세대 면역 항암제라는 얘기죠. 굉장히 정밀한 그러한 세포의 기작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면역 항암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카터가 맞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병원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제 쓰기 시작했고 이제 이게 일반인도 보험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병원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암세 문제 하나 더 드리죠. 우리 그런 말 있죠. 슬픔 원한이 뭐에 사무친다. 자, 두 번째 퀴즈. 괄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아마 이공계보다는 인문계가 훨씬 더 답이 빠를 것 같은데 슬픔 원한이 뭐에 사무친다. 뭐에 사무칠까요? 뭐 검색 한번 하면 답이 나왔습니까? 네, 김수형 학생분이 맞죠? 김수형. 네. 예, 축하합니다. 슬픔 원한이 뼈에 사무친다. 또는 골수에 사무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구 어릴 때 아주 그런 누구 악한을 보고 그게 골수에 사무치면 나중에 복수하는 것이 보통 영화 얘기인데 골수에 사무친다. 과연 그런 기억이 슬픔이나 아픈 기억이 골수에 저장이 될까요? 맞습니다. 이 골수는 아팠을 때 생기는 면역세포, 면역 기억이 있어야 되죠. 면역 기억이 그러니까 적이 들어왔으면은 그거를 공격했던 면역세포가 몸 안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다음에 들어올 때 면역이 작동을 하니까 그런 면역 기억 세포가 주로 있는 곳이 골수 뼛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팠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 원한이 뼈에 사무친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죠. 자,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저렇게 기억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암도 예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암 예방주사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뭐 콜레라, 장티푸스, 뭐 백일해 이런 거는 이제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면은 당연히 아이들이 그런 게 안 걸리죠. 근데 암도 병인데 암도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면 안 될까? 이게 암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의 가장 큰 타겟이 암 정복의 첫 번째가 암 예방주사라는 거죠. 근데 예방주사를 하려면은 먼저 그런 암을 한번 걸려봤어야 돼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더 큰 아이러니는 옆에 사람과 나의 암세포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각자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예방주사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써서 예방주사를 만들어 놓을까라는 얘기죠. 암, 우리가 뭐 사망률 1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우리 조기암, 특히 이제 소화기 암 같은 경우 생존율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만 발견하면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대장암, 뭐 위암이 무섭다고 하지만은 일찍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90%는 삽니다. 문제는 재발 전이암의 경우입니다. 재발 전이암은 생존율이 10% 미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그 부분을 항암주사를 놔서 암을 줄이고 암을 그럼 잘라내고 다 없앴다, 다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지 않았던 것이 다시 나타났다는 얘기는 항암제가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즉 암세포가 그 항암 주사에 대해서 면역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또 새로운 암이 생기거나 여기 있었던 암이 전이돼서 갔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 몸의 면역 작동이 안 되고 있었고 항암제 맞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생존율이 10% 미만이면 참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면은 좋아, 첫 번째 암이 걸렸다 치자. 첫 번째 내가 여기 암이 생겼어요. 그럼 나한테만 있는 암이니까 내가 이 암세포를 꺼내가지고 이걸 주사를 맞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재발 전이암을 막겠다는, 예방주사를 막겠다는 얘기죠. 여기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고유의 나만의 암세포예요. 그럼 이걸 꺼내가지고 그 껍질을 가지고 주사를 하면은 나는 한 번은 암에 걸렸지만은 두 번째 같은 놈이 들어오면은 미리 면역 공격을 준비를 해놓겠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할까요? 예, 여기 잠깐 보게 되면 전이암의 경우를 잠깐 보겠는데, 지금 저 폐에 저쪽 우측에 보게 되면 이제 폐 부분에 암세포가 있던 것이 뼈나 리버, 간으로 전이가 된 이러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렁에서 생긴, 즉 폐에서 생긴 첫 번째 암세포를 만약 우리 꺼내가지고 그거를 미리 예방주사를 만들어서 주사를 해놨더라면 리버나 즉 간이나 이 뼈로 가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어떻게 이거를 4차 혁명 기술, 첨단 바이오 기술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잠깐 보죠. 자, 그럼 개인 맞춤형 항암제, 항암 치료제, 예방과 치료와 예방이 동시에 되는 것이 가능할까? 개인 맞춤형, 암은 당연히 개인 맞춤형이 돼야 되죠. 같은 위암이라도 옆에 사람의 위암 세포와 나의 위암 세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내 몸의 DNA, 내 몸의 세포가 변형돼서 생긴 것이 암인데 내 몸의 세포와 옆에 있는 사람의 세포는 다르기 때문에 암 세포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만들려고 하면은 내 걸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만드는 방법을 잠깐 보죠. 개인 맞춤형 항암 명찰 주사를 제작하는 원리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기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 폐세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폐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즉 사진을 찍어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암세포가 퍼진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암세포의 빨간색 부분하고 파란색 부분을 떼내가지고 두 개의 DNA 순서를 쫙 비교해봐요. 그러면은 암세포는 DNA가 변한 거니까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비교해보면은 알죠? 어디가 변했나? 그 부분이 암세포의 명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을 껍질로 만들어서 사람한테 주사를 해요. 그러면은 주사를 맞은 사람은
암세포가 이미 있는 것처럼 내 몸에 들어오니까 이 내 몸에 있던 면역세포들이 나 암세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라고 생각해서 그 암세포를 죽일 그런 면역세포를 미리 만들어 놓죠. 근데 그런 다음에 저렇게 이제 수술을 다 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걸 다 제거해내고 이제 그렇게 놨는데 다음에 혹시 빨간 놈이 또 생기면은 미리 주사를 맞아놨기 때문에 이 몸에서는 빨간 놈 너 나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해서 빨간 걸 죽이면은 그게 재발과 전이를 막는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을까요? 예, 우리 두 번째 스텝을 잠깐 보죠. 첫 번째 스텝은 뭐 수술하는 거 옛날에도 했으니까 했고, 두 번째 스텝은 환자마다 세포를 암세포를 떼내고 정상세포와 비교를 하는데 그 30억 개의 염기 순수를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걸 사람이 하면 못합니다. 컴퓨터가 쫙 읽어버리고 두 개를 쫙 읽고 서로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AI,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의 많은 데이터와 비교해가지고 여기가 암세포라고 집어줄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지금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AI와 AI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이제 칼럼으로 쓴 내용이 30억 개의 DNA를 뒤져가지고 모든 암세포 명찰을 찾아내서 일망타진한다. 뭐 이런 내용을 쓴 내용이죠.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 이런 바이오 정보, 즉 빅데이터를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비교를 하는데 AI가 비교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합성 생물학이라는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서 이틀 만에, 하루 만에 해당 부분의 껍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각 개인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그 다음날 바로 이걸 만들어주는 작업이 지금 한 반쯤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샘플을 가져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 껍질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항암 치료제가 이제 곧 이런 예방주사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앞서 본 거하고 똑같은 패턴이죠. 앞에서 사물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받고 빅데이터로 해서 AI가 가서 액션이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 조금 전에 본 그러한 개인 맞춤형 항암제도 똑같은 패턴이라는 얘기죠. 어떤 패턴일까요? 개인 암 조직에서 데이터가 옵니다. 마치 개인 사물 인터넷처럼 데이터를 다 받은 다음에 암의 DNA를 확인해야 되죠. 30억 개 쫙 많은 데이터 중에서 요거 이상해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빅데이터 AI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부분을 껍질로 만들어서 주사할 수 있는 맞춤형 항암제 기술을 이게 같은 사이클을 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4차 혁명이라는 기술, 즉 빅데이터, AI, 인터넷 이러한 것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부분은 바이오 헬스란 얘기고, 아까 본 그 당뇨 측정 키트 그리고 지금 본 개인 맞춤형 항암제가 이제 그러한 이유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바이오 정보도 돈이 될 수 있나요? 내용을 잠깐 보죠.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야외에서 악당을 죽였습니다. 목격자도 CCTV도 없는 현장의 유일한 단서는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입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yes 혹은 no, 그리고 간단한 이유를 하나 올려주세요. 이거는 원래 계획에 없던 퀴즈이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 목격자도 CCTV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예, 혹시 답이 올라온 게 어떤가요? 데이터가 있나요?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이 많고요. 네. 찾을 있고 찾을 수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머리카락 모근이 남아있다면 가능할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DNA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되어 있고요. 네. DNA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머리카락 모근이 남아 있으면 찾을 수 있다. 예, 그분이 정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하목입니다. 네, 정하목 님께서 답을 맞춰주신데 경찰은 범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사항이
평범한 주부라고 그랬어요. 평범한 주부. 여러분이 나처럼 전과가 없는 사람은 만약에 이 현장에 내가 혈흔을 남겨놔도 나를 못 찾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과가 없는 사람은 데이터가 없어요. 국가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이 만약에 난 전과가 없어요. 내 머리카락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 경찰이 그 DNA를 분석을 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의뢰했더니 그게 데이터 매칭하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못 잡죠. 근데 어떤 답이 찾을 수 있다라고 한 게 답이고 그것도 모근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찾는다는 얘기일까요? 다시 설명드리면 나는 전과자가 아니어서 내 모근이 현장에 남아 있어도 그 데이터가 국가수에 없기 때문에 내가 범행을 저질러도 나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전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이제는 전과가 없어도 현장에 머리카락 한 올 DNA만 남아 있으면 잡힐 수 있습니다. 그걸 잠깐 좀 보죠. 바이오 정보 침 한 방울, 아까 조금 전에 본 침 한 방울로 아니면 모근, 그러니까 뭐 머리카락 한 올로 모도 잡는다. 뭐가 있습니까? 저 괄호에 들어갈 말은 범인도인데 초범입니다. 초범도 잡는다가 정답입니다. 초범 잡는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범 잡는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잠깐 보죠. 자, 여기에는 이건 논문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300명의 남녀를 놓고 그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았어요. 하나씩 뽑고 그리고 머리카락에 붙어 있는 DNA 데이터만으로 그 사람들의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즉 300명 중에 몽타주 중에 3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그린 게 아니고 DNA 속에 있는 머리카락 혈액에 붙어 있는 DNA 30억 개 DNA 순서를 쫙 읽고 그 데이터만으로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몽타주를 그렸는데 실제 사진은 이렇습니다. 자, 거의 정확하죠?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실제 그럼 샘플을 하나 놓고 이 DNA 데이터를 줄 테니까 몽타주를 그려봐. 그래서 몽타주를 그리고 찾을 확률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DNA 데이터만으로도 몽타주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간이 좁은 사람들은 유전자 37번에 뭐 X가 뭐 ATC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쫙 나오죠. 근데 그런 수만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고 유전자만 봐서 그 사람의 몽타주 미간을 좁힐 수 있습니다. 또 입술이 두터운 사람들 쭉 보니까 유전자 뭐 700 몇 번이 무슨 형태더라 이런 데이터가 쌓이게 되죠. 그러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유전자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형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몽타주를 그리는 건데 그 몽타주가 너무나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나의 이 DNA 데이터 국가가 없더라도 내가 현장에 만약에 DNA 흔적, 뭐 침이든 아니면은 뭐 모발이든 뭐라든 하나 남겨놨으면은 경찰은 그걸 가지고 몽타주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를 하나 좀 더 드릴까요? 이건 퀴즈는 아니고 여러분 잠깐 보기를 바랍니다. 런던에 실제 있었던 그 성폭행 살인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해 보니까 경찰이 현장에서 남아있는 혈흔을 발견했어요. 범인으로 지적되는 혈흔을 발견해서 오케이, 이건 식중독 먹기라고 해서 그 혈흔을 분석해 봤더니 딱 매칭이 되는 사람이 한 명 범죄자 리스트에 있었어요. 야, 이건 식중독 먹기. 경찰 파견, 현장 가서 덮쳤습니다. 덮쳐 딱 들어봤더니 문제가 있어요. 딱 한 사람이 딱 나왔는데
한 사람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있고 또 옆에 방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둘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자, 그러면 일란 쌍둥이는 DNA 순서가 똑같죠. 그러니까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의 DNA 순서가 두 사람 다 똑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가 안 했어 라고 부인을 합니다. 자, 경찰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이 두 사람 중 한 명이 범인일 텐데 이 두 사람 곤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DNA 순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소를 못 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포기할 즈음에 그 대학에 있는 한 생물학 교수가 나한테 현장 샘플과 이 두 사람의 샘플을 피해 샘플을 달라, 내가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너라고 한 사람을 찝어서 증거를 들이댔고 그 사람은 자백을 했습니다. 자, 뭐가 다른 걸까요? 일란 쌍둥이 DNA 순서가 뭐 A, T, T 다 똑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샘플도 다 똑같을 텐데 그럼 뭐가 달라서 경찰은 이 DNA가 네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 일란 쌍둥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란성 쌍둥이는 DNA 순서 똑같아서 커서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주 비슷하고 아주 똑같을 것 같은데 실제로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면 같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DNA 순서가 똑같고 그러면은 사는 곳이 조금 다르면 DNA가 뭐가 변할까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DNA 순서가 똑같아도 사는 환경, 이 사람이 먹은 음식, 한 행동에 따라 가지고 DNA가 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몸도 변합니다. 여기 일란 쌍둥이를 잠깐 보고 있는데 그럼 앞에서 본 그 두 사람의 범인에 뭐가 다른 걸까요? 두 사람의 범인이 다른 것은 DNA 순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DNA에 달라붙어 있는 꼬리표가 서로 다랐던 거죠. 즉 일란성 쌍둥이는 DNA 순서는 똑같지만 DNA에 달라붙는 꼬리표가 그 사람이 먹는 음식,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고 꼬리표가 달라지면 DNA가 하는 일이 달라져요. 그럼 결국 DNA가 똑같아도 두 사람의 세포 내에서 서로 다른 일이 일어나는 얘기고 그게 여러분의 후생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즉 인간의 DNA 정보는 크게 두 종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DNA 순서 A, A, T, T, G, C 등등 DNA 순서가만 똑같으면 다 똑같은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꼬리표가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지금 우위에 지금 여기 쌍둥이를 보고 있습니다. 우위에 유전자 색깔이 청색, 뭐 녹색, 뭐 주황색, 뭐 이런 청색으로 쭉 재 있는 순서는 똑같아요. 근데 꼬리표가 달라붙는 순서가 빨간 부분이 꼬리표가 달려붙는 부분이에요. 서로 달리 달라붙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먹은 거에 따라서. 그래서 같은 유전자라도 일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세포 내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세포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꼬리표의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꼬리표가 어디에 많이 붙은 사람은 암이 특정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밑에 잠깐 보죠. 유전자의 on-off, 유전자가 일을 하냐 하지 않냐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 전립선 암 같은 케이스는 특정 지역에 저런 꼬리표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떼내면 암을 치료할 수 있어요. 또한 일란성 쌍둥이라도 몸 상태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DNA 순서는 천성입니다. 그러나 DNA 꼬리표는 후성입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DNA 순서는 98% 동일해요. 그런데 발현이 되냐 안 되냐, 유전자가 일을 하냐 하지 않느냐는 40%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낼 수 있는 것이 꼬리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DNA 순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DNA 꼬리표가 어떻게 붙냐를 연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학의 개인 맞춤형 시대라는 얘기 설명을 드리죠. 자, 문제를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병은 어디에 시작한다? 괄호에 들어간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직 선물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답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모든 병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고 10% 인간이라는 최근 책에서도 이 나왔습니다. 조규준 학생입니다. 조규준 학생 답이 뭐라 나왔습니까? 장이라고 합니다. 네, 장. 모든 병은 장. 바로 이 장에서 시작합니다. 장 얘기를 좀 할까요? 사람의 몸에는 균이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그림은 이렇게 이렇게 침인데 침 끝을 확대해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박테리아가 달라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더 확대해 보면 보이겠죠. 여기 지금 인체 공생기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몸의 많은 부분이 인체에 들어있고 대장, 위장, 피부, 입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있는데 이 공생균들이 지금 단순히 하는 일이 뭐냐라고 보게 되면은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뭐 면역 조절도 하고 에너지 공급도 하고 정신 질환, 우울증, 자폐증까지 컨트롤 하는데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이 1 내지 2kg 정도가 되고 사람의 변의 60%가 미생물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개인 지문이죠. 이 장내 세균이 훨씬 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장내 세균은 어렸을 때 유아 시대에 세팅이 됩니다. 자연분만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이 산모는 아이를 위해서 미리 유익한 장내 세균을 준비해서 이 모유로 아이한테 먹이게 하죠. 그래서 이 자연분만과 모유수유를 할 경우 훨씬 더 건강한 이러한 장내 세균이 셋업이 되는데요. 이러한 셋업이 잘 되면은 장내 세균은 계속 면역에 잽을 날리기 시작하면서 이 면역을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아이는 흙에서 굴러 키워라 라고 한 얘기는 흙에서 굴러 키움으로써 흙에 있던 미생물 이런 것 등에서 계속 사람한테 잽을 날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죠. 위에 보고 있는 것은 선진국입니다. 이제 기생충이 거의 없는 선진국일수록 자가면역 질환, 즉 아토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고 기생충이 많은 아프리카 등등에 오히려 그런 것이 훨씬 적다는 얘기는 아이를 흙에서 굴러 키우라는 얘기, 다른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은 제 몸에 총질환 케이스인데 그것의 원인이 바로 이 장내 세균이라는 얘기죠. 여기 보고 있는 것은 이 크론병, 만성 대장염의 크론병을 치료하는 것이 기생충 R이라는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잘 보고 있었던 기생충도 이제 식품 알러지가 여기 이제 복숭아였나요? 복숭아로 식품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다 이 장 속의 대장의 세균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즉 알레르기와 장내 미생물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가지고 알러지가 없는 그런 쥐의 특별한 균을 옮기면은 알러지가 치료가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또한 비만도 이러한 비만 세균이 장에 차고 있기 때문이고 세균이 이런 사이클을 돌면서 장에서 어떤 사인을 계속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에 생각을 하려고 해도 세균을 바꾸지 않는 한 비만은 치료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이 장내 세균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장내 세균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으네요. 요 현상도 비만 세균이 버텨야 되는 시간이 5배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신병으로 관련된 이러한 우울증도 이러한 장내 세균이 원인이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좀 더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있고 또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 중에서 질의응답을 좀 받으면 좋겠네요. 네, 먼저 맞춤형 항암제로 제작을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비싸질 것 같은데 시황영화가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한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정확하게 좋은 질문인데 지금은 현재 항암제가 어느 한 회사에서 아까 머크나 그런 데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가 비싸냐 싸냐는 제조 비용보다도 그 국가의 정책에 굉장히 많이 큰
큰 좌우를 많이 해요.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책적인 것이 값에 많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지금 맞춤형 항암제도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야. 어차피 수술할 때 떼내서 그거를 만들어둔 회사에 하게 되면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서 비싸다. 그런 단계는 이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가격면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언제쯤 가능할까? 지금 제 세포를 보내주면은 그 세포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갖고 주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이미 세포 치료제라는 그런 이름으로 회사들이 조금씩 회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이제 치료가 확실하게 되니까 아마 몇 년, 수년 내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술은 어느 정도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질문인 DNA에서 얻은 데이터로부터 얻은 몽타주의 정확도가 80%라고 했는데, 몽타주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용인선상에 없는 사람으로부터 경찰이 DNA를 추출할 근거나 권한을 얻을 수 있나요? 예, 저거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몽타주를 작성을 했더니 몽타주 딱 만들었는데 그거 아주 비슷하다. 그런데 그래서 너 그러면은 당신 좀 수상하니까 혈액을 좀 뽑을 수 있을까? 이게는 법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아마 이 몽타주가 지금 경찰에 쓰이고 있는 걸 면을 봐가지고는 저 정도는 충분히 허락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설사 안 된다 치면은 꼭 뭐 그 사람의 DNA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를 뭐 그때 현장에 가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법적인 문제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인데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또 있나요? 네. 마른 체질인 사람은 비만 세균이 적기 때문에 살이 잘 찌지 않은 건가요? 네, 지금 장내 세균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있는 내용만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죠. 비만 세균인 사람은 밝혀진 내용은 그겁니다. 비만 세균인 사람은 비만 세균 플러스 그 사람이 먹는 음식에서 특정 성분을 내보내서 뇌로 보내면은 뇌에서는 그 사람이 식욕을 억제하지 않도록 신호를 계속 보내요. 그 사람은 비만 세균이 자리하고 있는 한 계속 먹으라는 사인을 보낸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밝혀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비만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성공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 비만 세균이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지는 방법은 일단 먹는 것이 비만 세균에 불리한 그런 식사를 해야 되겠죠. 즉 비만 세균이 바뀌어질 그런 채식이라든가 등등의 식사를 해서 이 비만 세균이 어떤 사인을 계속 보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문제는 그게 우리가 이제 어항에 잉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잉크를 바꾸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새로운 맑은 물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항에 있는 물이 1리터면은 1리터를 집어넣으면 그 어항물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죠. 3배, 내지 5배가 돼야 그 물이 바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 속에 있는 균이 바뀌려고 하면은
다이어트 기간에 3배 내지 길게는 5배 이상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미생물 균이 바뀌고 그래야 그 신호가 가지 않아서 식욕이 억제가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질문이 마른 체질인 사람은 비만성이 적기 때문에 살이 잘 찌지 않는가요? 라는 그 질문은 정확히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비만인 이유는 비만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고 마른 체질이라고 살이 잘 찌지 않는가 그거하고는 조금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 중에는 비만인 세균이 있다고 치지만은 마른 원인이 바로 비만성이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꼭 역이 성립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더 있나요? 예, 오늘 시간이 있으면 그 뒤에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면 재밌는 얘기가 좀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 시간 제약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중심의 내용들이 주로 소개되어 있는 것들이 첨단 바이오테크놀로지 이해라는 그런 과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첨단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뭐 DNA 순서는 어떻고 단백질은 어떻고 뭐 만들어진 건 어떻고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고 왜 사천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플까? 그거는 이 배 속에 있는 신경과 뇌가 직접 연결되어 있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은 세균이다. 즉 세균이 그 우울증 이런 걸 역할을 한다는 이런 얘기들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 각각의 다른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초심자 혹은 뭐 이쪽에 전공자 아닌 분들도 이야기로 잘 기억을 하게 되면 아마 바이오에 관한 그 많은 지식이 좀 재미있게 쌓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